패트릭은 한 팔로 그를 어깨 위로 들어 올리고 다른 팔로 가방을 가져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 오늘 너무 무거워서 구내식당에서 잘 먹여주니 응 물론 아빠 그 애가 웃으면서 대답했어. 내 생각엔 나도 점점 더 빨리 자라고 힘이 붙을 것 같아. 나도 너처럼 될 거야. 아빠는 호의적으로 웃었다. 아니 아들 잠깐만 너무 빨리 자라지 마. 지금 내가 내 입장이라면 날 믿어줘. 난 어른이 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삶이 너무 지루해. 패트릭은 아마도 가장 빛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그의 어린 아들을 부러워하는 척 신음소리를 냈어. 어린 시절 맥스는 다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어땠는지 남자에게 말해주세요. 새 선생님이 마음에 드시나요? 설명을 잘 해주시나요? 그 소녀는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옷을 벗긴 채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하지만 우리는 그녀와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간버그 부인이 초콜릿 사탕을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는 월요일에 그녀에게 상자를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은 뇌물에 더 가깝다고 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감사의 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선물을 주세요. 패트릭은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구급차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했고 패트릭 자신이 이 교대로 일하는 동안 항상 맥스에 대해 걱정하고 그의 기분이 어떨지 걱정했다면 사랑하는 아들이 마침내 학교에 갔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습니다. 이제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면 하루 종일 최소한 숨은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아이는 교사의 감독하에 있었고 유용한 것들로 먹이를 주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맥스는 최근에야 1학년에 입학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는 먼저 가방에서 필통과 교과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지만 패트릭은 매일 그에게 학교를 좋아하는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는지, 누구와 말다툼을 했는지 등을 계속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출산 휴가를 떠났고 패트릭은 새 교사가 아들과 공통 언어를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거의 모든 학교 교사에게 패트릭은 당신이 그들의 유일한 부모인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의 진정한 예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선생님 중 한 명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중 누군가가 맥스의 엄마가 그 소년이 아직 아기였을 때 그들을 떠났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체육교사를 갑자기 차단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운 시기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남자에게는 상당한 성취였으며 구급차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하는 방식에 따르면 그는 아마도 지속적인 과부하를 겪으면 서도 아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맥스가 패트릭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남자는 그가 겨우 1살이었을 때 아기를 구했습니다. 그 아이와 그의 어머니는 끔찍한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패트릭은 패트릭의 그 끔찍한 여행을 기억했습니다. 여생 동안 쓰레기장에만 적합했던 낡은 장대형 부익을 어떤 이유로든 혼자 판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여성 운전자는 경찰이 나중에 말한 대로 필사적으로 운전대를 잡으려고 했지만 여성의 운전에 실패했습니다. 차는 다가오는 차선으로 옮겨진 후 즉시 거대한 트럭의 바퀴 아래에 갇혔습니다. 구조대가 마침내 차 지붕을 잘라낼 수 있었을 때 아기는 기적에 의해서만 살아남았습니다. 패트릭은 작은 요람이 안전하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살짜리 아기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뒷좌석에 붙어 있었습니다. 맙소사 패트릭은 아이와 피를 흘리는 그의 어머니 줄리아를 보며 속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벅지에 큰 상처가 찢겨 대퇴 동맥이 손상된 패트릭은 구조대원들과 함께 이 철제 함정에서 긴급히 풀려나야 할 때 그의 조수에게 소리쳤습니다. 패트릭은 부분적으로 강철 클러치에서 여성의 하반신을 구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차가 부서져 줄리어는 항상 의식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추가 지원은 짧은 시간 내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구급대원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아이 맥스는 그녀를 사용하여 속삭였습니다. 구급차 의사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힘 제발 그가 죽게 하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패트릭은 그의 말이 격려보다는 위로를 위한 것임을 이해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빴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살아있고 거의 부상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곧 병원에 도착할 것입니다.
수술하면 다시 맥스와 함께 있을 거야. 아니 나도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아 준비가 됐지만 내 아들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줄리어의 가슴 로즈 마지막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한숨을 쉬고 영원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구급대원이 슬프게 말한 다음 손목 시계를 보고 재빨리 사망 시간이 1205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패트릭,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환자를 잃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는 걸 이해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이제 남은 건 그녀의 어린 아들이 인생의 이 끔찍한 변화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패트릭의 대답은 모두 이해합니다. 그러나 패트릭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검은 문이 열려 패트릭의 차가움과 공허함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일했는데 교대 근무 중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싸웠지만 줄리아는 구급차에 타듬에도 말 그대로 그의 품에서 죽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좌석 간호사의 품에 안겨있는 꼬마 맥스를 보고 남자의 마음은 엄마 없이 남겨진 어린 소년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자신도 자신이 어디서 그런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사망한 환자의 아들을 돌보기 위해 팬닉은 결혼한 지 거의 4년이 되었지만 그의 아내 크리스턴은 자녀를 갖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서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없으며 제 모습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발레리나로서의 경력을 포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싶다면 작은 생물을 가지고 놀고 싶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2년 동안 바다에 가본 적이 없으며 당신은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모피 코트바 극장에 있는 모든 소녀들이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크리스턴은 극장에서 핵심 발레단의 무용수로 일했지만 팬닉은 아내의 학문적 무용 성취가 아주 미미하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크리스턴은 자신이 미래의 머리 키가 큰 추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패트릭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는 본격적인 가족을 갖고 싶었고 크리스티는 자신의 경력에만 집중했습니다. 남편 크리스티는 내가 항상 당신의 가장 큰 팬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직시하고 극장에서 경력을 쌓으려는 이러한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예술을 그토록 지지해줘서 정말 기쁘지만 당신은 더 이상 18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큰 소리로 항의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브루디 암탉처럼 집에 있으라고 제안하는 것이고 이사도라 던컨과 경력 초기에 아무도 믿지 않아둠에도 성공한 다른 발레리나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행동했습니다. 크리스틴, 당신의 결혼은 아도라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당신은 키도 크지 않습니다. 실장님, 용서하세요. 당신은 결코 그들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27살이고 나는 30살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 결혼한 사람이 남편은 아침부터 밤까지 돈을 벌려고 하고 아내는 밤낮으로 극장에 머물면서 이런 가정이 아닌 것을 이해합니까? 패트릭, 어떻게 감히 그의 아내가 항의합니까? 나는 어린 시절 발레리나입니다. 공기와 빛. 그리고 당신은 이 말을 통해 크리스틴이 항상 침대에 몸을 던지고 손을 올리며 비통하게 울었다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너무 능숙하게 했기 때문에 패트릭은 되고자 하는 그녀의 끊임없는 욕망을 참아야 했습니다. 발레 분야에서 유명했지만 그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르침을 암시하고 만약 그녀가 발레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매력적인 딸이 그녀의 어머니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그것은 모두 헛된 것 같았습니다. 어린 맥스를 병원에 데려가던 날 패트릭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돌담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패트릭은 나중에 그의 어머니가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년에게 남은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든 그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맥스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완전히 정신을 잃었나요? 이해가 안 돼요. 크리스틴이 왜 우리 둘을 위해 그리고 내 등 뒤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어요.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크리스틴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지 않아요. 패트릭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3개 내리쳤어요. 내 인생 전체를 당신의 어리석은 욕망에 맞춰야 하는 게 지쳤어요. 당신은 나의 것이에요. 아내와 이제 우리 아이를 낳을 시간이고 몸매를 망치고 싶지 않으면 맥스를 입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나에게 부담시키세요. 당신은 훌륭한 남편이에요. 젊은 여자가 말했어요. 가슴 위로 팔짱을 끼고 크리스틴을 노려보며 당신이 아직 그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보면 더 부드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꼬마야, 난 내가 그 사람을 당장 내 자신처럼 사랑할 거라고 확신해. 난 너에게 진짜 가족을 제안할 거야. 나한테도 그런 걸 원하지 않니? 알았어. 하지만 이 아이가 내 곁에 있을 거라는 걸 명심해둬. 알았어. 나는 이 서커스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맙소사, 오래전에 당신을 떠났어야 했는데 당신은 요즘 아이들이라는 주제에 완전히 집착하고 있는데 불쌍한 아기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제안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고아원 출신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패트릭이 그의 아내와 추리하려고 했던 상황이 아이에게 최악의 운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패트릭, 당신은 배우로서 극장에 갔어야 했는데 그녀는 눈을 굴렸는데 만약 그가 고아원에서 자랍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19세기가 아니죠. 아무도 그들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크리스턴은 남편의 시선을 너무 많이 본 적이 없어서 문장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 전에 그의 눈에 싸늘한 분노와 결단력이 있습니다. 크리스턴 문제는 종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년을 입양하고 함께 키울 것입니다. 크리스턴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그 다음엔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떠났고 소년 입양에 관한 모든 추가 조치는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불과 한 달 후 팬닉과 크리스턴은 이미 맥스의 공식 보호자로 간주되었지만 팬닉의 아내는 공개적으로 그녀의 양아들을 싫어했습니다. 크리스틴은 남편이 울 때 맥스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스캔들이 있은 후에야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일을 마치고도 서지 못해서 지쳤기 때문에 남편의 분유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대신 그를 산책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잦은 발레 수업과 극장에서 그녀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기 위해 그녀의 목표는 남편의 삶을 진짜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남편은 견딜 수 없어 어린 소년을 고아원으로 돌려보냈지만 팬닉은 크리스턴의 교활한 전략을 빨리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인생의 동반자로 완전히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의 관계는 마침내 배우자들에게 금이 갔으며 거의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패트릭은 자신의 불만과 상심을 아버지와 공유할 사람이 없는 것보다 2배나 더 참아야 했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의 어머니는 그가 겨우 16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직장에서 아내가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고 아내가 동료들 앞에서 늘 칭찬해 주었고 크리스턴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그녀의 단순하고 춤추는 기술을 높이 평가하는 새로운 추종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녀를 매우 창의적이고 취약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뒤에서 특정 사업가와 공개적으로 데이트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남편에게 고백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녀는 자존심을 가지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짜 남자가 있고 여자의 삶에서 주로 진정한 뮤즈만이 제공할 수 있는 미의식, 가벼움과 영혼의 우아함을 중요시하는 진짜 남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맙소사, 패트릭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맥스를 팔에 안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뮤즈에 대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천박한 열정으로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까? 당신은 구원에만 적합한 천박한 현실적 사람입니다. 알 수 없는 사람들은 평생 그의 비참한 구급차에 탔고 그램은 가장 재능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나를 진정한 스타로 만들 것입니다. 나는 단지 내 일을 위해 왔어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낼 것입니다. 남편에게 공기 키스. 크리스틴은 여행에 필요한 옷을 챙기기 위해 침실로 갔다. 그녀의 새로운 추종자는 그녀를 파리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크리스틴 경은 이 로맨스에 대한 훌륭한 계획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패트릭은 그가 오랫동안 깨달아온 이혼에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만큼 쓰라린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학교는 유치원도 아니고 훨씬 더 심각한데 아직 1학년인데도 애들이 아직 몸이 좀 안 좋아서 밥 먹을래? 패트릭이 아들에게 명랑하게 물었지.
물론 내가 배고픈지 어린아이는 웃으며 음식을 대답했다. 집은 항상 더 맛있어요. 아버지는 그냥 웃으셨고 아들이 자신의 요리를 칭찬하는 것을 듣고 기뻤어요. 패트릭은 매년 요리책을 읽고 수많은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요리 실력을 향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오늘은 제 요리에 확실히 감사할 거예요. 패트릭이 신비롭게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윙크하며 이게 뭐지? 맥스는 이것이 베이컨을 곁들인 완두콩 수프와 블루베리 파이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패트릭은 자두를 다 건네고 스토브에서 물러나 아들에게 향기로운 국물이 담긴 큰 냄비와 파이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접시에 파이를 아름답게 썰어 와우 소년이 진심으로 외쳤다. 아버지의 큰 기쁨을 위해 빨리 먹어보고 싶다. 아이는 행복하게 수프 한 그릇과 파이 한 조각을 먹은 후 맥스는 잠시 쉬면서 만화를 보다가 곧 하려고 했다. 숙제를 시작하자 방에서 놀란 느낌표가 들렸다. 아빠, 아들이 전화했다. 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이냐? 패트릭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달리기에 들어가다 소녀는 아버지에게 책가방을 보여줬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소리야? 내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다. 실수로 내 가방 대신 다른 사람의 책가방을 가져간 것 같아요. 고의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소년이 사과한다는 뜻으로 손을 포개었다고 아버지는 서둘러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여전히 우주에서 혼란스러워서 서로의 물건을 쉽게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에 처음 몇 달간은 교복과 거의 동일한 학교 가방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그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맥스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좀 더 힘내세요. 다음번에 물건을 가져갈 때는 조심하세요. 패트릭이 물었습니다. 물론, 아빠. 아들이 그를 안심시켜서 미안하지만 이 말에 대해 패트릭은 이제 어떻게 숙제를 해야 할까요? 패트릭은 미소를 지으며 무사히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트 그리고 내일 선생님께 다 보여드리고 상황을 설명하자. 마지막으로 배정받은 것이 무엇인지 학교 일기장. 이 포트폴리오 주인은 일기장과 교과서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당신은 천재 아빠예요. 소년이 진심으로 외쳤어요. 그때 거기 있었죠. 반짝이는 요정 조랑말이 그려진 아름답게 디자인된 핑크색 일기장. 오, 이게 에이미 로빈의 책가방이군요. 소년은 소리치며 이마를 쳤습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학 수업 시간에 함께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은 다른 소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넣고 있었습니다. 토미 넬슨이 주의를 산만하게 했을 때 내 책가방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실수로 그녀의 책가방을 가져간 게 틀림없어. 우리가 알아냈어. 패트릭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책가방에서 소녀에게 필요한 모든 교과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제 일하러 가세요. 조심하세요. 이것들은 그녀입니다. 그의 아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패트릭은 맥스가 7살 때부터 항상 책임감 있고 매우 올바르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것을 조심스럽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안쪽 주머니에 튀어나온 무언가에 끌렸는데 그것은 소녀가 가방 주머니 안에 보관해 두었던 작은 사진의 한 귀퉁이였는데 사진의 매끈한 모퉁이를 부적으로 잡아당기는 패트릭은 쉽게 그것을 꺼냈지만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 순간 그는 강력한 전류에 맞은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사진은 줄리아에게 거대한 트럭이 바퀴 밑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같은 여성을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패트릭은 사진 속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똑같은 파란 눈, 똑같은 물결 모양의 애쉬 금발머리. 줄리아의 신비한 사진에 있는 헤어스타일만 약간 달랐지만 물론 그 밖의 모든 것은 패트릭이 틀렸을 수 있으므로 몇 년이 지났지만 거의 죽은 사람의 얼굴은 그의 손에 그는 필연적으로 그의 기억 속에 새겨질 것이고 게다가 그는 항상 사진을 뒤집는 얼굴에 대한 사진적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사진이 1년 반 전에 찍힌 날짜로 판단하여 훨씬 더 놀랐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맥스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 그런데 이 이상한 낯선 사람은 누구였나요? 아빠는 괜찮으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무섭게 보이나요? 아니 다 괜찮습니다. 맥스 남자는 서둘러 아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사진을 주머니에 숨겼나 봐요. 머리가 어지러워졌나 봐요. 가끔 어른들한테도 그런 일이 저절로 지나갈 거예요. 불쌍한 아빠. 맥스는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이마를 만지고 못마땅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일에 피곤해서 조만간 아프게 될 거예요. 패트릭은 그의 시도에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살핌을 베푸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의사는 맥스 없이는 자신의 삶이 어떨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젊은 의사는 아이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이 세상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패트릭은 아들에게 에이미에게 책가방을 돌려줄 수 있도록 에이미를 학교 운동장으로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맥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곧 아버지는 긴 갈색 머리를 한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책가방을 돌려줘서 고마워요. 에이미는 그에게 맥스의 가방을 건네준 것에 정중하게 감사했습니다. 어제 내 물건 대신 맥스의 물건을 봤을 때 가방 돌려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기도 했어.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이제 그 남자는 그녀에게 상냥하게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맥스와 내가 내 책을 관리했는데 뭘 발견했는지 봐. 패트릭이 주머니에서 같은 신비한 여자 사진을 꺼냈어. 미안, 우리가 교과서를 꺼낼 때 내 학교 가방에서 우연히 발견했어. 그는 주의 깊게 설명했어.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자야. 그 여자야. 당신의 친척 그 소녀가 패트릭의 손에서 사진을 찍었고 그녀의 얼굴에 즐거운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분명한 의심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엄마 에이미는 곧 대답했고 실제로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패트릭은 파도를 느꼈습니다. 완전 깜짝 놀랐다. 내 엄마 말이 맞지만 나는 사실 낯선 사람이 아니다. 패트릭은 약간 당황한 어조로 대답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들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맥스 웨들 맥스의 아빠다. 그럴 필요는 없다. 날 두려워해. 난 단지 내 엄마가 방과 후에 널 데리러 올지 아니면 아빠가 올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에이미는 가족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듯 잠시 표정이 굳어졌지만 예의 바른 아이였어. 소녀는 회피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안 올 것 같아요. 마리오가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이 정보가 결국 패트릭을 감정적 난관에 빠뜨렸어요. 결국 맥스의 엄마에게는 친척이 있었지만 맥스는 줄리아가 고아였다는 사실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에이미의 어머니가 에이미와 똑같이 생겼다는 것과 소녀를 데리러 온 이 마리오가 누구인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패트릭이 너무 부끄러워서 에이미에게 가족에 대해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수업도 곧 시작될 테니 그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다음날 그는 에이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의 입양아들이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보게 될지도 아는 혈족의 존재, 가능성조차 의심하지 않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패트릭은 수년 동안 줄리아의 친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죄책감으로 고문을 당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를 빼앗겼다고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패트릭은 에이미나 그녀의 어머니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그녀가 학교에서 딸을 데리러 오면 수업이 끝날 무렵에 도착하면 꽤 인상적인 크기의 거대한 SUV가 교육기관에 접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남자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일종의 보스처럼 보였습니다. 값비싼 양복 그에게 아주 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패트릭은 에이미가 그 남자의 SUV에 접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마리오입니다. 여자는 속으로 생각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명문 자동차의 주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좋은 하루. 패트릭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남자는 놀랍게도 무례하게 대답했습니다. 알 수 없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패트릭은 이 낯선 사업가의 무례한 대화 스타일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방을 뒤섞고 에이미의 집에 있는 것을 보면요. 나는 우연히 그녀에 대해 알고 싶었던 그녀의 어머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남자는 듣기를 멈추고 에이미에게 돌아서서 에이미에게 차에 타서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같은 방식으로 요구한 다음 패트릭에게 돌아서 몇 장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발걸음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을 따라다녔습니다. 당신은 왜 내 가족과 애착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여기를 잘 떠나고 다시는 내 딸 근처에 오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이해하고 명심하십시오.
다시는 나를 화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해 불평도 하지 않고 당신이 내 에이미를 때린다고 말하면 아무도 그들이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지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당신을 약 15년 동안 가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 무례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패트릭은 낯선 사람의 일에 간섭하여 낯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마도 잘못일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이상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패트릭은 마리오의 손을 가슴에서 쓸어내며 대답했습니다. 너 스스로 뭐라고 말했니? 뻔뻔한 남자가 몸을 쭉 뻗고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며 눈치채지 못한 채 패트릭을 밀어 스톤 어깨로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목은 온전해질 것이라고 덧붙인 다음 중요한 표정으로 차 운전석에 앉았다. 패트릭은 에이미를 바라보았다. 반쯤 착색된 유리를 통해 그에게는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소녀만이 자신의 책가방에 있는 무엇인가에 관심 있는 척하면서 재빨리 창문에서 돌아섰습니다. 패트릭은 이 이야기 전체를 점점 더 좋아했고 그의 직관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패트릭은 에이미가 이 마리오의 딸이 될 수 없다고 큰 소리로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패트릭은 에이미가 여전히 SUV에 의해 불쾌한 사업가와 함께 태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경우 소녀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추측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패트릭은 마리오가 어떻게 주저없이 공개적으로 아이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는지 내가 당신을 데리러 바로 갈 수 있으려면 문에서 나를 기다려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또 어디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까? 소리 지르지 마 제발 에이미가 소심하게 대답하고 눈에 눈물이 고인다. 방금 여자들이랑 수다 떨러 갔는데 잠깐뿐이었어. 이 바보야 너와 너의 순간 때문에 중요한 회의에 이제 늦었어. 남자는 화를 내며 외쳤다. 진지한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는가?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나를 보라. 사업가는 에이미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고 에이미는 붉어진 눈과 눈물을 닦으며 부드럽게 울기 시작했다. 작은 주먹 제발 나에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대답하는 대신 마리오는 아이를 다시 끌어당겨 어린 소녀를 자기 앞으로 몸을 굽히게 했습니다. 그는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에이미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변장하지 않은 표정으로 보호자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패트릭의 손이 얼마나 가려웠는지 신만이 아셨을 것입니다. 패트릭은 차에서 뛰어내려 이 악당에게 그 남자가 실제로 아이에게 손을 뻗었던 교훈을 가르치고 싶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이 악당과 공개적으로 맞서는 것은 이 짐승이 그 순간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아는 불행한 어린 소녀에게만 해를 끼칠 뿐입니다. 패트릭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마침내 그가 그런 위험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패트릭은 다음 날 아침 아들을 학교에 배웅할 때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근처에 위협적인 차가 없을 때 조용히 에이미를 멈추고 에이미에게 잠깐만요. 당신과 싸웠습니까? 마리오 어제 미안해요. 그 사람이 당신을 향해 얼마나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방금 봤어요. 에이미는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고 재빨리 고개를 저었기 때문에 그녀의 따은 머리가 말 그대로 그녀의 얇은 얼굴 주위로 날아갔습니다. 아니 미스터 웨들 당신은 착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패트릭은 눈살을 찌푸렸다. 예, 그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남자는 그녀의 눈에서 그가 옳았다고 추측했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그는 주요 출구를 치료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당신에게 그렇게 소리칠 이유가 없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그렇게 소리칠 이유가 없습니다. 패트릭 낮은 목소리로 항의했지. 맥스도 알잖아. 나도 상황이 다르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건 절대 허용하지 않아. 대답하는 대신 솔직하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야. 에이미는 크고 하늘색 눈을 낮췄어. 에이미. 에이미 당신 아니면? 내 엄마는 도움이 필요해. 패트릭이 그 여자애가 자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 난 이번 주말에 내 집에 갈 수 있었어. 맥스와 너는 함께 놀 수 있었어. 물론 내 엄마와 마리오가 허락한다면 말야. 마리오에 대한 언급에서 다시 한번 두려움 작은 에이미의 눈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대답하고 덧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스터 웨들 저는 이미 수업에 가야 합니다. 종이 곧 울릴 것입니다. 에이미는 방금 받은 정보를 숙고하기 위해 패트릭을 혼자 두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결국 패트릭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패트릭은 담임 선생님에게 맥스와 에이미가 또 학교 가방을 뒤섞은 것 같으니 가는 길에 맥스와 함께 들러서 선생님이 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소가 정확하고 패트릭은 행복하게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름다운 저택의 주인은 그 순간 집에 없었습니다. 패트릭은 입구 게이트 옆에 거대한 SUV가 없어서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에이미가 그를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미. 패트릭이 격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내 엄마가 잘 지내는지 알아보기로 했어. 에이미는 손님의 뒤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보호자의 차가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소녀가 정중하게 우리 엄마에게 말했다. 지금 그녀의 방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파요. 패트릭은 그녀를 따라갔고 그녀의 창백하고 매우 마른 여성이 그의 앞에 높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의 놀라운 추측은 에이미의 어머니가 그의 생모인 줄리아의 정확한 사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입양한 아들 맥스, 그는 그런 우연이 단지 기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좋은 저녁. 그가 방에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패트릭 와델입니다. 저는 당신 딸의 동급생 맥스의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미의 어머니가 매주 말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에이미는 맥스에 대해 많이 말했고 당신에 대해서도. 제 이름은 리서 라번지입니다. 최근 기분이 점점 더 나빠져서 차를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자는 피곤한 눈꺼풀을 감고 경련하듯 옆으로 눕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주전자를 올려놓을 것입니다. 어린 에이미는 자기 어머니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남자를 보고 방을 나갔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패트릭이 그 소녀를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맥스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에이미는 너무 집중하고 진지하게 내 작은 드리머를 접지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리서의 얼굴에 약한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딸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에이미는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나는 그녀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은 6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홍콩으로 출장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추락한 개인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지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탄 비행기가 침몰한 대략적인 위치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리서는 얼굴에 손을 대고 뺨에 흘러내린 작은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에이미와 나는 우연히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딸이 심하게 아팠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데도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리사는 내가 그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신다면 흐느껴 울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아마도 그 여자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패트릭이 리사를 위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섬세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 진단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리사는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구급대원입니다. 손님이 설명했는데 에이미가 당신의 상태에 대해 말해줬기 때문에 제가 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트릭은 환자 옆 테이블에 약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차가운 차 한 잔과 허브, 혼합물이 담긴 상자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리사가 자신의 호화로운 집으로 판단하여 본격적인 치료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해 보였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어도 가장 심각한 질병이라도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나를 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리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마리오는 검사 후에 이미 의사 한 명을 데려왔고 그는 수술이 불가능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에이미는 살 만큼 유산을 얻었습니다. 마리오는 그녀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 작별 인사를 할 만큼 용감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패트릭은 이 여자가 특히 이렇게 죽게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문 뒤에서 거친 포효가 들렸다. 오, 마리오 오셨네요. 리사가 담요에 손을 얹고 소리쳤습니다. 마리오, 이쪽은 패트릭입니다. 우리 에이미 반 친구의 아버지입니다. 여기 그는 나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도 의사입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패트릭은 돌아서서 황소처럼 그를 쳐다보는 마리오의 충혈된 눈을 보았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이 괴물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오가 그에게 무례하게 던진 이 괴물은 패트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불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내 여자와 그녀의 딸에게 접근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까? 금지된 일이지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가서 연금 수급자와 술고래를 심장마비로부터 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패트릭은 만만치 않았고 취한 상태에서도 이 로퍼의 모욕을 그렇게 쉽게 견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맞습니다. 나는 구급차에서 일하는데 그가 침착하게 대답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왜 당신의 여자가 여기에 누워 침착하게 죽음을 기다리도록 허용합니까? 리사가 나에게 그녀가 불치의 암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 따르면 이해할 수 없는 의사이지만 나는 진짜 의사로서 마리오가 의도적으로 그녀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녀의 딸을 통해 그녀의 돈에 접근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강력히 의심합니다. 당신은 단지 사기꾼일 뿐입니다. 마리오는 즉시 우뚝 솟은 머리에서 진홍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남자는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적이 그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천천히 패트릭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릭 마리오 리사는 그녀의 마지막 힘의 관점에서 그들을 말로 분리하려고 외쳤습니다. 리사 얼마 전에 마리오가 에이미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았는데 이 사람이 당신이 죽은 후에 그녀에게 합당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한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리오는 패트릭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순간 돈을 다 벌려고 어리둥절한 에이미가 손에 김이 피어오르는 차 2잔이 담긴 작은 쟁반을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일그러진 양아버지 에이미 어서 가세요 말 듣지 마세요 어머니는 소리쳤고 어린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몇 분 동안 그녀의 창백한 뺨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기 위해 애썼습니다. 마리오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패트릭이 당신과 에이미에 대해 한 말이 사실인가요? 다툼이 곧 끔찍한 일로 변할 것 같다고 느끼며 제 아이에게 감히 큰 소리를 쳤습니까? 에이미는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가서 차를 담은 쟁반을 문 근처에 놓고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리사 마이 선샤인 당연히 누워있다. 으르렁거린다. 마리오 손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누워 쉬도록 하자. 스트레스가 더 필요하냐. 이 악당은 이제 마지막 문장을 마치자마자 처리할게. 마리오 즉시 패트에게 달려들었지만 운동선수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구급차 의사는 여가 시간에 언뜻 보기에 웨이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패트릭은 체조를 좋아했으며 턱걸이를 40번 했고 심지어 동부 무술의 기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육질 코르셋이 부피가 큰 헐크의 어깨를 잡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열렬한 토레로처럼 패트릭은 무릎을 향한 관성력 덕분에 능숙하게 그를 구부린 후 마리오의 눈에 상당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패트릭을 땅에서 들어올렸지만 구급대원은 쉽게 강철 손잡이에서 빠져나와 악당의 복부에 몇 차례 강력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만두세요. 리사가 그들에게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더 멀리 멀어졌습니다. 그녀가 우연히 다치지 않기 위해 그들은 몇 분 동안 온 힘을 다해 싸웠고 패트릭이 결정적으로 승리하기 시작했을 때 마리오는 당신들이 여전히 모든 것에 대해 대답하는 악당이라는 말로 후퇴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널 빨리 찾을 것이고 내 강아지도 나중에 뼈를 모을 수 없을 거란 걸 명심해. 내 맹세로 그냥 해봐. 패트릭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약속했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나중에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나를 위협하다. 마리오는 방을 나가려고 했고 그 순간 그는 에이미가 남긴 뜨거운 차를 담은 쟁반을 밟았다. 도대체 그의 울음소리가 리사와 패트릭에게 들리는구나. 오 이 멍청한 놈아. 그 순간 마리오가 그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것 같다. 다리 마리오 리사가 위협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고 진심으로 분노한 목소리로 패트릭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절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삶을 다시 목표로 삼는 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틀렸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바보 리사. 그는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당신은 혼자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병약하고 아이와 함께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내가 당신의 여자를 기꺼이 돌볼 의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며 이제 이 말로 불행한 남자. 패트릭은 그녀에게 손을 흔들고 절뚝거리며 상처 입은 발목을 붙잡고 집을 나갔습니다. 리사는 그를 따라 흐느끼며 가슴을 움켜쥐고 천천히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패트릭이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갈게요. 리서가 없는 동안 패닉은 딸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맥스는 에이미가 어머니가 회복될 때까지 한동안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패닉은 필요한 도움을 받은 후 즉시 그 여성을 만나러 갔습니다. 먼저 그는 그녀의 치료의사에게 그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암에 걸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사는 자신있게 패트릭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흐리게 하여 가정의 방문을 거부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위장과 심장에 문제가 있었지만 모두 여자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여자를 조종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술이 필요했는지는 치료 가능합니다. 패트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리사가 실제로 사라졌다면 그 어린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가 무섭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확신하고 의사는 이유 없이 결론을 검토하면서 아직 그녀의 혈액에서 복용량을 초과하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심장 약물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이 약당은 정기적으로 음식이나 물에 약을 넣어 효과가 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패트릭은 힘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악의 상황은 이미 우리 뒤에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패트릭, 당신의 직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면 당신은 사실상 이 환자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패트릭은 자신이 경험한 충격으로 인해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7년 전에 맥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지금은 그에게 자매가 필요했기 때문에 리사에게 자매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는 사실조차 즉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리서가 치료 중이었을 때 이 오래된 비밀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패닉은 맥스와 그의 어머니의 모든 상황을 그녀에게 설명했지만 나는 항상 부모님 중 유일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리서는 그녀의 핵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나중에 패트릭에게 데이트 사이트에서 마리오를 만났고 그는 빨리 그녀의 신뢰를 얻었고 그녀의 돈에 대해 알았을 때 분명히 그녀를 매료시킬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즉시 마리오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악당은 리사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중독 시도에 대한 의사의 결론을 받아들이고 경찰에 성명서를 썼고 조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리사를 알아낼 수 있었던 마을 최고의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줄리언은 한때 고아원에 함께 입원했지만 쌍둥이에게서 더 많은 혜택을 얻으려는 교활한 감독은 당신이 태어났을 때 쌍둥이를 다른 가족에 배치했습니다. 부모님은 부유했지만 불행하게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탐정이 리서에게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로빈스는 평생 아이를 갖는 꿈을 꾸었지만 결코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고아원으로 향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옵션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서류가 제출된 순간부터 입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원장에게 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새 가족에 배정되는데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동의했고 내 여동생 리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인생은 그녀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측에서는 슬프게도 줄리어 머카어티가 한 사람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새 가족이 생겼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불행한 부모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고아원에서 살았고 가장 힘든 일을 했지만 여전히 그녀는 더 나은 것을 바랐습니다. 정말로 패트릭이 씁쓸하게 물었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맥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냈습니다. 그 소년 중 한 명은 태어나자마자 줄리아와 그 아이를 떠났지만 그 여자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에 오래된 뷰익을 수리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한 다음 택시로 일할 계획을 세웠어요. 맙소사 리사가 속삭였습니다. 내 여동생이 얼마나 내면의 힘을 가졌는지 생각해보세요. 사고 당일 줄리어는 자동차 서비스 센터로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계속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계속해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불행히도 너무 끔찍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패트릭은 우울하고 산산조각이 났지만 줄리아가 비록 어렵기는 했지만 그녀의 생명을 구했지만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품위 있고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여전히 위안을 얻었습니다. 패트릭은 이렇게 리사와 그녀의 딸을 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어린 맥스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에서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이 있은 후 시간이 좀 걸렸고 리사와 패트릭은 리사가 할 수 있었던 단순한 감사보다 서로에 대해 훨씬 더 깊은 것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패트릭에게 맡기고 6개월 후 부부는 결혼했습니다. 리사와 패트릭은 서로 너무 사랑해서 처음에는 그의 아내가 임신했다고 발표했을 때 하루도 떨어져 지낼 수 없었습니다. 패트릭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처럼 느꼈습니다.